안녕하십니까. 직업정보를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7년도에 있었던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급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다소 난이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성, 어떤 기본 틀은 똑같다고 보고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직업훈련정보망 HRD 나와 있죠. 직업훈련정보망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이란 말까지 있어서 다 시비거리는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홍보, 직업훈련 관련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훈련성 및 편의성 제고, 직업능력 개발 관련 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책의 과학화 달성,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훈련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종합 직업훈련 정보망의 기능.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HRD에는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아주 우리가 시험을 볼 때가 약간 평상시 공부할 때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대한 훈련기관은 또 거기다가 곱하기 또 얼마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다 HRD에도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거리가 먼 걸 넘어서 가장이란 말을 뺐다 하더라도 직업훈련기관을 HRD에서 홍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답을 1번으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으로 가서 보시면 민간 직업정보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직업정보 그러면 공공직업정보와 민간 직업정보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민간 직업정보라고 할 적에 언제나 쓰는 것은 한시적, 제한적, 유료, 또 그럼 의무적, 자의적 이런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하는 데 비해서 공공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 연속적, 무료, 또 그럼 보편적, 또 어느 직업이나 어느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 기초적인 직업정보 중심으로 구성, 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차에서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바로바로 핵심적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만 막상 그걸 문장으로 서술하는 시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적에,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민간 직업정보 아니겠습니까? 민간 직업정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직업을 분류합니다. 여기 객관적인 기준, 이게 바로 공공직업정보가 되겠어요. 민간정보는 민간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인 또는 자의적인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및 직종을 제한적으로 설계한다. 여기 제한적이란 말이 나와 있죠. 공공직업정보는 제한적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시사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생산을 되어 운송한다. 한시적이 아니라 공공직업정보는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될 겁니다. 여기 민간직업정보에 관련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물어봤지요.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으로 틀린 것은,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세 분류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벌써 더 이상이 아니어도 되겠죠. 우리가 표준 직업 분류든 표준 산업 분류든 간에 분류를 정리를 체계화할 적에는 먼저 가장 높은 수준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한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우선적으로 세세분류라고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이미 틀리고 가는 건, 틀린 건 물어보고 있습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 보면 표준 산업 분류 할 적에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일반적인 생산 공정의 특징, 결합 형태 다 같이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주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이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되는 단위와 동일 항목으로 분류해요. 여기 아주 곧잘 잘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수수료나 계약에 의한 활동으로 수행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 생산되는 단위와 소위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자, 틀린 것은 우선적으로 대분류부터 해야 된다. 기본상. 이번 두 번째 시험은 좀 평이했다라고 기분이 좋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가 다른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를 10개로 나누고 있죠. 대분류 1부터 시작해서 대분류 9까지 하고 그리고 대분류 대문자 A 군인을 넣어서 10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그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또 그러면 농림어업 및 관련 종사자, 또 기능업 및 관련 종사자, 장치 및 기계조립 관련 종사자, 또 대분류군은 단순 노무 종사자, 대분류A 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점술가, 웨딩 플래너, 미용사, 여행사무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점술가는 잘 모르지만은 웨딩 플래너나 미용사는 다른 사람의 활동을, 삶을 돕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웨딩 플래너나 미용사는 서비스 종사자 대분류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여행사무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6급 주사, 6급 주사, 그리고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여기는 전부 사무 종사자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여행사무는 이건 대분류 3 사무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대분류가 다른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보면 웨딩 플래너나 미용사는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무 종사자, 여행 사무원은 사무 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재나 이 분석표를 통계청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뭐냐면 노드메를 보면은 점술가도 역시 마찬가지. 요즘 보면 점술 보면은 타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점술가도 역시 서비스 종사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원이란 용어를 더 힌트는 줬습니다만은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서비스 종사자, 여기 여행사무는 대분류 3 사무 종사자가 됩니다. 4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문자 A로부터 시작해서 대문자 U까지 대분류가 21개의 대분류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이란 거기에 보면은 틀린 것은 제조업에 대해서 표준사 제조업 좀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고급이라서 그러는지 아주 난이도가 높지요. 그래서 대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그래서 이 제조업은 대분류 그렇죠? C에 해당이 됩니다. 대분류 C를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C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대분류 C는 중분류 두 자리로 올 때 대중분류 10에서 중분류 34까지로 아주 중분류가 많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영리활동은 제도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 보면은 그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영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도 역시 제조업으로 봅니다.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자, 여기 이제 함정은 바로 4번에 있죠.
그래서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역시 분류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중분류 18번, 대분류 C 중에 중분류 18번으로 인쇄 및 인쇄 관련 업이 쭉 들어있거든요. 역시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고급 직업 정보를 하다 보니까 그 공부할 범위가 상당히 깊은 거죠. 상당히. 그래서 여기 함정은 4번으로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이 분류표에 의해 매뉴얼에 의해서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그에 비해서 구입한 기계 부품의 조립 역시 제조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4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리의 통계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국표준산업분리의 통계 단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장소의 동일성과 산업활동의 동일성의 정도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가 사각형 생각하시면서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활동을 영위한다면 사업체 단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의 장소에서 여러 개의 산업활동을 영위한다면 지역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 이상 여러 개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활동을 엮어간다면 활동 유형 단위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 이상의 장소, 즉 여러 개의 장소에서 여러 개의 산업활동을 영위한다면 기업 단위나 기업체 단위라고 분류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머릿속에 지금 제가 말로 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그리고 있어야 또 다음 시험에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체 단위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또는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 이 최소란 말이 나옴으로써 함정이 설정됐군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단일활동의 통계 단위를 활동 유형 단위라 한다. 여기 활동 유형 단위는 뭐예요? 여러 개의 장소에서 활동 유형 단위라고 하는 여러 개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활동만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여러 개, 한 개 이상의 장소에서 한 개 이상의 장소에서 여러 개의 산업활동을 하면 기업체 단위, 하나의 산업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활동 유형 단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지요?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을 단일 장소에서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을 하면 그것은 지역 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단위. 사업체 단위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활동만을 영위할 때를 우리가 사업체 단위라고 합니다. 통계 단위는 생산활동과 장소의 동일성 차이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그 사각형 장소와 산업활동의 개수를 비교한 바로 6칸으로 나눈 이 박스를 언제나 머릿속에 그려놓고 입으로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입으로 되뇌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워크넷에 제공하는 학과 정보라고 자 보면은 우리가 워크넷 한번 그려보죠. 워크넷을 이렇게 보시면 워크넷의 홈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채용 정보 너무 좁은가요? 채용 정보 직업 진로 또 고용 정책 정보 또 훈련 정보 그리고 인재 정보 이렇게 홈페이지는 워크넷의 홈페이지는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직업 진로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직업 진로편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직업 진로편을 보면 직업 심리검사 그래서 이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와 성인 대상 심리검사 등 심리검사 또 직업정보 또 학과정보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또 진로상담, 또 뭐 자료실 등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바로 이 학과 정보를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워크넷 중에 직업 진로를 들어가면 그 중에 여러 개 직업 진로 상담, 또 그러면 직업 정보, 학과 정보 등등도 많지만 그 중에 학과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 중에서 학과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학과 정보에 대한 검색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학과 정보에 대한 검색은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 언제나 뭐 모든 영역에도 검색할 적에는 키워드 검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드 검색, 계열별 검색. 그래서 키워드 검색과 계열별 검색과 그리고 조건별 검색이 너무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검색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 보면 학과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자, 개설 대학별 검색, 키워드 검색, 조건별 검색, 계열별 검색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지만은 한번 보시면서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클릭 해보세요. 그래서 직업진로 들어가시고 그 뒤에 학과정보 들어가시고 학과정보 검색을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 검색, 계열별 검색, 조건별 검색이 나와 있어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손을 대보세요. 뭐 당연히 답은 개설대학별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4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경영휴게, 사무, 직무 분야에 해당되지 않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여기 오면 경영휴게 사무가 나와 있습니다. 경영휴게 사무. 그래서 이 국가기술자격 종목 보면 경영휴게 그리고 사무가 있지만 중분류에서는 거기 보면 경영휴게 사무뿐만 아니라 생산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관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경영휴게 사무 직무 분야는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휴게 사무 직무 분야는 경영만, 휴게만, 사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관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에 관련된 이 직무 분야로서는 사유조사 분석사라든지 또 그러면 소비자 전문 상담사, 또 휴게 쪽에서는 전자휴게 운용사, 그에 비해서 사무 쪽에서는 비서 1급, 2급, 3급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급 등이 사무에 들어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드물게 생산관리도 있다는 거. 생산관리도 돼. 생산관리에 관련된 걸로서는 뭐가 있냐면 생산관리에는 포장기사가 있습니다. 포장기사, 또 포장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 또 산업기사.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영휴게 사무와 포장이라든지 품질관리가 포함될까 그러는데 분명히 중분류 입장에서 이렇게 경영과 휴게와 사무뿐만 아니라 바로 이처럼 생산관리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사유조사 분석사, 스포츠 경영관리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품질 경영기사, 함정은 품질 경영기사로 이렇게 해놓고 답은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되겠어요. 스포츠 경영관리사는 이용 숙박에 관련된 이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정은 품질 경영기사는 분명히 여기 생산관리의 중분류에 의해서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또 그런가 하면 품질경영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스포츠 경영관리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49번을 보겠습니다. 49번을 보면 구인배수는, 우리가 구인배수는 사람을 구하는 수의 개념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자, 구인배수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수는 어느 정도 비중인가, 이걸 비중으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를, 그래서 구직자 수에 비해서 일할 사람의 수, 찾고 있는 일할 사람의 수, 구인 인원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직자 수가 몇 명이에요? 신규 구직 건수 32만 7천 명. 32만 7천 명에
거기에서 일할 사람, 찾고 있는 일할 사람의 수는 신규 구인 것, 일할 사람을 찾는 숫자가 되죠. 18만 9천 명. 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수, 수리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계산하면 되겠죠. 뭐 36, 18이기 때문에 뭐 32만 때 30, 6, 38, 6, 20, 5, 그죠? 5가 되겠군요. 5가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답은 2번밖에 가까운 수치가 없네요.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산기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별에서 답은 2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인배수는 곧잘 다뤄지는 문제여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 비해서, 찾고 있는 일할 사람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보는 것을 구인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인배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50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분류 체계 및 분류 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분류를 번호에 보면은 직업 분류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자, 여기 함정 나와 있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직업 분류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상위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세세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구성은 세 분류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되어 있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풀었습니다. 분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A로 표시하며 대분류 한 자리, 중분류 두 자리, 소분류 세 자리, 세분류 네 자리, 세세분류 다섯 자리로 표시를 줬습니다. 동일분류에 포함된 끝 항목의 숫자 9는 기타를 표시하며 위에 분류된 이미, 맞아, 위라고는 이미 분류된 나머지 항목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위에 분류된 것, 위에 나머지 항목을 의미합니다. 끝자리 5는 해당 분류 수준에서 더 이상 세부되지 않는 직업,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 직업에 대한 것은 9로 표시를 합니다. 9. 5가 아니라 뭐 여기는 뭐 그냥 읽다 보니까 4번에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읽어본 것이지 큰 문제는 없었네요. 함정이 있다면 굳이 공부를 좀 약간 미진해 계신 분이 한국 표준 직업 분류가 중분류가 아니라 세분류 중심이었나, 이런 게 함정을 파겠습니다만, 답은 어쨌든 더 이상 세분될 것이 없다라고 표시하는 숫자는 9로 표시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에 보시면 한국 직업사전의 직무 기능에 관한 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한국 직업사전은 어쨌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직업사전, 이렇게 한국 직업사전, 여기는 아주 섬세하게 직무 기능의 서열을, 배열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직무 기능의 배열을 쭉 물어봤습니다. 한국 직업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코드, 본 직업명, 직무 개요, 수행 직무 4개를 내용으로 하되, 그러면서 하나 더 13가지의 부가 직업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3가지의 부가 직업 정보에 보면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지금 여기 직무기능 나와 있죠. 또 그러면 작업 환경이나 작업 장소, 작업 강도나 육체활동, 또 유사직업이나 면허 자격, 또 표준 산업분류, 표준 직업분류, 또 조사연도, 이렇게 13가지가 있는데,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가 맺고 있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자료, 사람, 사물과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을 이렇게 합니다. 직무 기능은 0에서 8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수준이라고 해서 8입니다. 8단계로 가면 갈수록 단순 작업이 되는 것이고, 0당 0수준으로 가면 갈수록 복잡한 수준을 표시한다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비교, 기록, 이렇게 쭉 해서 종합까지, 서비스 제공부터 협의 자문까지, 단순 작업에서 정밀 작업, 설치까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그야말로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그다음 여기 모두 저수준에서 여기 모두 고수준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수준이라고 하는 수치로 표현할 적에 8수준입니다. 그래서 0에서 8수준으로 있는데, 8수준은 거의 대부분이 무관하다가 이게 되는 게 되겠는데, 어쨌든 저수준 8단계에서 여기는 0단계로 이렇게 진행되곤 나열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교, 기록, 계산, 수집, 그리고 조정, 종합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할 적에 보통 우리가 암기를 이게 거꾸로 해놨습니다만 종조부, 집안 내 중심에 드는 할아버지의 학렬을 종조부라고 하는데 종조부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종조부. 그래서 조정, 분석, 종합, 분석. 답은 1번과 3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말하기, 신호, 설득, 오락 제공, 감독, 또 여기 가장 높은 수준은 자문, 다음에 협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문, 협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은 별로 유계가 없어서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유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자문이 가장 높은 단계, 협의, 다음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제공하는 교육. 여기 단계는 교육의 단계가 되겠어요. 여기 본다면 이제 유지를 보는데 유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보다는 아래 단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뭐 어떤 분석 단계가 종조부에서 자료에 관련된 관계의 특성은 복잡한 수준부터 단순한 수준으로 나열해보면 종조부 수계기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조부 무음이 절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종조부의 분석의 단위를 먼저 끄집어내므로써 1번과 3번을 찾아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유계가 없습니다만 교육 수준의 높음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2번으로 가서 보시면 기술조사에 관한 조사 주제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기술조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기술 테크니컬한 이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양적조사, 질적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기술조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분류할 적에 기술적 조사와 설명적 조사와 탐색적 조사라고 할 적에 여기 나오는 기술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술조사는 디스크리티브입니다. 서술하다. 있는 그대로 서술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로서 기술조사라고 하는 것은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또는 실태나 상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기술조사라고 합니다. 직업정보지 구독률 조사, 비율이라든지 이런 직업정보지 구독자 연령대 조사, 직업정보지 구독률과 구독자의 소득이나 직업 사이의 관련성 조사. 자, 여기는 모두가 답이 되겠다. 함정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답은 1번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구독률과 직업정보지 구독률과 구독자의 소득, 직업정보지의 구독률과 구독자의 직업 사이의 관련성. 이것은 관계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연구자나 조사자의 주관성이 가미된 것인데 여기는 있는 그대로 구독률을 볼 적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았느냐, 구독률을 볼 적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주였었느냐. 그래서 상관관계 규명이기 때문에 여기 기술적 조사에 관련된 모든 것이 모두 기술적 조사에 포함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으로 보시면 다음 중 직업별 임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자, 임금 관련 정보 잠맷, 한국직업사전,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정보 시스템 다 임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직업사전은 앞에서도 한번 선수학습처럼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직업 코드, 본 직업명, 직무 개요, 수행 직무, 그리고 부가 직업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물며 부가 직업 정보에도 임금에 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련이 없는 걸로서는 답은 한국직업사전은 임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직업전망은 임금에 관련된 거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죠. 다 잠맷도 한국직업전망도 한국직업정보시스템도 모두 임금에 관련 정보, 평균 임금에 관련 정보를 모두 제시합니다. 그러나 한국직업사전에는 임금은 제공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54번에 보시면 직업정보의 분석 시 유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직업정보를 이렇게 보면 직업정보를 유의할 사항. 동일한 정보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다각적인 좋습니다. 아주 정보를 통해 해석을 풍부히 해야 된다. 뭐 여기에는 이의를 잘 것이 없군요. 직업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한다. 원재료를 제공한 기관의 제시는 생략이 가능하다? 아니죠. 정보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할 적에는 직업정보의 출처, 직업정보원이라고 하죠. 직업정보의 원천, 또 그러면 제공원 다 제시해야 됩니다.
자료 표집 방법 등을 고려해야 된다. 자료, 방법, 그렇죠. 자료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맞아, 표본을 수집했는가, 표본을 추출했는가, 이렇게 여기 자료 표집 방법도 고려해야 된다. 언뜻 보면은 4번을 가지고 함정한테 다 맞습니다. 표본의 방법. 확률적 표집인가 비확률적 표집인가. 확률적 표집이었다면 그것이 단순 무선 표집인가 체계적 표집인가 아니면은 뭐 유층 표집인가 군지 표집. 이거 확실히 자료 표집 방법 제외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 관련 지원 시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 석박사 전문 인력을 신규로 고용,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다. 뭐 밑에 나왔군요. 전부 여기 신규로 채용, 신규 이런 말. 신규, 여기 신규로. 고용 창출, 고용 안정, 고용 유지, 고용 환경 개선, 고용 환경 개선 그렇고 여기는 당연히 뭐 국무법적 그런 그 접근으로 고용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고용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든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람은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 창출 장려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으로 가서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명칭이 아닌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A부터 시작해서 U까지 21개가 있지 않습니까? A부터 U까지 21개가 있습니다. 뭐 이 21개를 모두 5개 이상을 넘었으면 이 학습의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가군의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다 여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또 이 가군의 고용활동, 뭐 암결근 아닌지 가군의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대분류 T에 해당이 되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자, 여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서비스업은 이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이름이 바뀌어도 정보통신업으로 자 수정한 겁니다. 정보통신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이라고 하지 않고 정보통신업이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신 개정 매뉴얼을 가지고 최신 개정 매뉴얼 10차 개정 매뉴얼을 가지고 문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 대분류에 있지만은 정보통신업이 개정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본래 문제가 아니라 10차 개정 2017년도 10차 개정에서 2017년도 1월부터 시행된 그 개정 매뉴얼을 가지고 문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어쨌든 정보통신업이라고 통합되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57번에 보시면 직업정보 수집을 위해 표준화 면접을 사용할 때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표준화 면접입니다. 구조화된 면접, 표준화 면접, 정형화된 면접. 우리가 면접을 볼 적에 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그걸 구조화란 말을 표준화라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된 면접은 정해진 각본대로 사전 각본을 만들어 놓고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하는 것은 표준화된 면접,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정해진 대로 정해진 질문 내용을 가지고 정해진 질문의 순서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난 것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정확성에 뛰어날 겁니다. 정확성의 개념을 분석하는 검사의 조건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합니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구조화되지 않은 자유재량 속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비표준화된 검사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재량이 반영되어서 소위 자유재량을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상치 못했던 아니면 결코 조사해야 될 것을 빼놓을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빼놓지 않는 어느 정도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한 목적성에 관련된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타당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표준화된 면접입니다. 표준화된 면접.
다음에 면접 결과 후 수치화가 용이하다. 표준화는 그야말로 정형화된 절차대로 정형화된 내용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벗어남이 없다. 수치화가 용이하다. 정확성, 신뢰성이 높다. 정보의 비교가 용이하다. 면접자의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 자유재량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치지 아직 뭐 우리가 다 중간이기 지치지 않겠습니다만 정형화된 표준화된 구구화된 면접은 정확성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8번에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분류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업분류의 원칙은 크게 일반 원칙과 다수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과 포괄적 직무 종사자의 분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느 경우에든 같은 직업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직업 분류의 일반 원칙 중에 배타성의 원칙을 말합니다. 직업을 분류할 적에는 존재하는 직업은 어느 거라도 반드시 직업 분류 어느 한쪽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포괄성의 원칙. 그러나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는 일이 있어도 안 된다. 다소 유사하다든지 동일하다면 반드시 같은 직업으로 분류해서 절대로 양다리를 걸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타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되는 직무 내용과 관련 분류 종목에 명시된 직무 내용을 비교평가하여 관련 직무 내용상 상관성이 가장 높은 걸로 분류한다. 자, 이것은 여기 보면은 그로 직무 내용을 상호 평가하여 상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에 분류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주된 직무, 이건 포괄적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업 분류의 원칙으로서 주된 직무, 특히 의대 교수이면서 대학병원 의사인 경우 교수로 분류할 것인가 의사로 분류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서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 능력,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특히 조리를 하면서 배달을 할 적에 조리원으로 분류를 해야 할 것인가 배달원으로 분류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최상급 직능 수준 포괄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분류 원칙입니다.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 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럴 적에는 생산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 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했지만 일반적인 분류 원칙,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분류 원칙, 포괄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분류 원칙 꼭 숙지를 해놓으시고 손으로 체계해서 정리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어요. 5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기 위한 조건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사유성의 원칙, 윤리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위배된다면 직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직업이라고 보지 않지요. 또 그런 거면은 이자, 주식배당 이런 것은 계속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이것도 역시 이것도 역시 직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이것도 직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관리 및 입법기능 수행에 따른 수입이 있는 경우 자, 이것은 직업이죠. 자, 우리 하면 전업주부에 관한 가사 활동이라든지 수입에 관련 없이 학업에만 치중하는 경우라든지 여기처럼 시설 내 경제활동이라든지 법률에 의한 강제 노동이라든지 불법적
또는 뭐냐 불법 행위에 의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직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성, 윤리성 이런 것을 벗어나 있고 또 전업주부나 학업에 전념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의 조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 직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도 직업이라고 보지 않는 활동에 해당되냐? 이 중에 직업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에 보시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직업 인성검사의 구성 요인 중 지적 개방성의 세부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이건 난이도가 좀 많이 깊어졌지요. 그래서 이 청소년 대상 직업심리검사와 성인 대상 직업심리검사가 있는데 청소년 대상 직업심리검사에는 이처럼 청소년 직업인성검사가 있습니다. 청소년 직업인성검사가 있는. 청소년 직업인성검사는 것은 우리가 직업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본다면 빅5 이론을 꼭 기억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직업인성검사에서 검사하는 큰 범주는 소위 큰 범주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적에는 여기에는 5가지 영역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의향성, 호감성, 또 성실성, 또 그러면 정서적 불안정성. 넘어가 내려갔나요? 정서적 불안정성. 또 그러면 경험적 개방성. 저도 되나요? 경험적 개방성. 이렇게 5개의 범주를 가지고 30개의 요인을 검사하는 것이 빅5 이론입니다. 요양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그리고 경험적 개방성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지적 개방성의 세부 요인, 경험적 개방성, 지적 개방성. 지적 개방성에 기준하는데 상상이나 심상이나 또는 지성 또는 경험, 지적 호기심 이런 것은 포함되지만 여기 자극 추구라는 짜릿짜릿한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유향성에서 나는 세부 요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섬세하게 출제가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적 개방성 또는 경험적 개방성의 세부 요인으로서는 상상이나 심미나 감수성, 지적 자극 또는 뭐 가치 이런 걸 보고 여기 자극 추구에 관한 영역은 사유성이나 정서성이나 같은 유향성의 세부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 난이도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 첨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